짐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도울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페이스 사이커 탑승자는 기회가 되면 늘 항상 언제나 모시고 싶었던 과학계 인싸분들이십니다. 먼저 우주면 우주, 괴물이면 괴물, 역사, 수학, 요리, 인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어느 하나 신통치 않다는 뜻이죠. 거의 인류의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신 곽재식 교수님 겸 작가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작가계의 천하장사.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계 연예인으로 통하는 분이시죠. 네,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시자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이시자 도요셋의 어머님. 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화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과학계 인싸 두 분 모셨는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우 바쁩니다. 매우 바쁘시죠? 네네네. 2023년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제가 만든 인공위성 4기가 실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리오피라고 해서 모든 기능들을 점검하고 있는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모두 거의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문제 네. 없이? 네.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면 해결해야죠. 처음 가보는 거니까 또. 그렇죠. 네. 우주라는 공간이 워낙 극한의 환경이다 보니까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를 했고 모든 것에 다 차폐를 해서 올라갔지만 그대로 동작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백화점 가서 아무리 입어보고 옷을 사도 집에 와서 입으면 또 이상해. 수선을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테스트를 하고 해도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다. 요걸 또 조정을 해야지 또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황 박사님 지금 눈빛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좀 보이는군요. 지금 걱정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문제도 계속. 있어야지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럼요. 실패는 네, 성공으로 네.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네네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곽재식 작가님, 네. 네, 어떠십니까 요새 근황이? 저는 별거 없죠. 수업도 하시느라고 또 바쁘시고. 그거가 유일하게 좀 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 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좀 더 어려우시죠? 아무렴요. 네, 글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권씩 쓰세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글 쓰는 거는 너무 잘 그래도 쓰셔요. 처음 이 바닥에 이제 발목을 잡힌 게 거의 한 2006년 그때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느새 세월이 막 훌쩍훌쩍 지나가지고 글 쓰는 세월은 그래도 한 17년 이렇게 경력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 긴장되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이제 불과 작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꼬꼬마 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황 박사님에 비하면 이제 경력 2년 차. 근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예. 제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학과장이 됐을까요? 제가 알고 1인 학과장, 그렇습니다.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학과장이죠. 학과장이자 또 이제 굉장한 스타 교수시자. 저희 학과에서는 제가 최고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요. 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원탑. 저희 학과 내에서 강의 평가도 1위고. 예.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요즘 좀 고민거리가 많다.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저도 일단 두 분하고 친분이 좀 있는데 황 박사님께는 또 천문연에 있을 때 또 많은 지도를 받았었고 저희가 누리호 발사 때 벌써 3번이나 뉴스 특보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발사가 3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발사할 때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또 굉장히 또 반갑게 그리고 이제 또 아마 4차, 5차, 6차 4차, 5차를 네. 하나에서 하게 되면 하나 유튜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잠깐 쉬는 시간에 막 63빌딩 광고 나오고. 그럼요, 하면서 그럼요. 예. 수족관 광고 막 나오고. 네. 괜찮네. 좋죠. 예. 아무튼 다 또 좋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또 공통점이 두 분 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연대입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박사학위를 연세대학교에서 받았어요. 저는 근데 카이스트 좋아해요. 그렇군요. 저 제가 연세대학교 이제 좋아하죠. 천문연 있을 때 네네. 항상 카이스트에서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아하. 네, 이렇게 갑천을 걷고 아하. 이랬었는데 황 박사님이 선배시죠? 한참 선배죠. 네. 제가 곽재식 작가님이 저는 한참 선배님인 줄 알았는데 왜? 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매직이에요.
매직. 예. 이 매직의 그만 비결. 죽이세요. 매직의 비결.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시고요. 자외선 많이 받으시고. 진짜 이 저랑 매직 거의 차이 안 이루실 수 납니다. 그냥 박사님이 그러면은 선배님이시죠? 제가 좀 몇 년 선배네요. 아, 좀 네. 다소 선배님이십니다. 약간 선배네요. 예, 약간 선배. 네. 무서워. 네. 제시경님. 2000년 그때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당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던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진짜 열풍이었죠. 그때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그 드라마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입학한 그런 친구들 꽤 득실득실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잔디밭에 다 누워 있어. 어. 왜냐면 드라마 보면 맨날 잔디밭에 누워서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드라마 주제곡도 네. 기억나요.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아, 하는 노래 있어요. 그렇죠. 거기 요즘에 그 뮤지컬 주인공으로 유명하신 정성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성환 그러네. 선생님이 거기서 약간 코미디 역할을 맡아서 맞아요. 그때 출연하고 그랬어요. 아니 카이스트 그 당시 드라마에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명하면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막 입학해가지고 할 때가 그 자세히 보면 카이스트 시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즌 되게 성공했고 두 번째 맞아요, 시즌 맞아요. 그보다 좀 못했는데 네. 처음에는 전설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모델이 있다. 아, 맞아요. 실제 학생들이 있다. 실존 인물이 모델로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강성현 배우님이 연기하시던 배역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분도 실제 모델이 있다라는 이제 전설만 제가 듣고 있었는데 맞아요. 학교 다니던 중에는 저도 설마 그런 전설을 제가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 전설은 먼 곳에 있지 않아. 예. 바로 우리 지금 거리에 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황 박사님. 황 박사님. 저도 이 천문년 들어올 때부터 너무 유명하게 많이 들었고 강성현 배우님이 사실 이제 외모를 기반으로 섭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닮은 꼴 캐스팅으로. 예,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 아닐 수도 있어요. 전설이니까. 전설이니까. 사람 사이에 돌면서. 네, 전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선후배들 제일 비슷한 외모로다가 섭외를 했다. 우리 정화 선배 정도 되려면 강성현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카이스트 하면 이제 제일 생각나는 주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영구적인 성취로서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우리별 1호, 2호, 3호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드라마 작가셨던 송진아 작가께서 저희 기숙사에 2년간 같이 머무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들도 거기 나와 있었던 약간 캐릭터에서 가져오셨고 다 대부분이 전기전자공학과였어요. 사실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제일 많은 건 전기전자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리과 학생이 딱 한 명 나와요. 물리학과 학부 4학년 학생이 거기 출퇴근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예요.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린 학생? 젊은 네네. 피였기 때문에 딱 좀 여학생도 사실 많지 않았을 여학생이 거고. 일단 희소하고 물리과에서는 그쵸. 그리고 예. 거기서 그 캐릭터는 굉장히 4차원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똑똑하고 천재. 제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극이니까 또 과장을 좀 하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적인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을 줬다. 캐릭터화 하는데 그런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곽 작가님 시즌 2에서는 뭐 별 소식 없었나요? 뭐 그냥 뭐 촬영하고 있는데 술 먹고 엑스트라 기숙사 같은 들어가다가 소리 질러 욕 먹고 뭐 이런 정도의 일화가 있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곽 작가님 같은 경우도 필력이 카이스트에서 남달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내 문학상을 또 받으셨다고. 제가 교내 문학상을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근데 문학상 이럴 줄 몰랐는데. 대부분 그런 걸 모르세요. 상 이름이 뭐예요? 카이스트 문학상. 모르겠습니까? 직관적이네요. 네. 깔끔하게. 제가 상을 2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을. 첫 번째는 곽이현 문학상이라고 불렀어요. 예. 두 번째는 카이스트 문학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한번 받고.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하나는 약간 좀 SF가 좀 강하게 가미돼 있고 하나는 좀 SF가 로맨스. 약간 로맨스. SF보다는 로맨스. 제목이 혹시 제목이 파에톤의 공상과학 뭐 이런 제목이에요. 요새는 사실 그런 제목으로는 좀 안 되고 안 돼. 요새는 이제 나오면은 뭐 모범생이었던 내가 이 세계에서 파이톤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파이톤? 아무렴. 그런 거죠. 지금 먹힐 것 같아요. 제목만 좀 바꾸면은 힘들어 제가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덕분에 작가로서 뭐 언젠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은 키울 수 있었죠. 곽 작가님 또 최근에 낸 책이 또 완전 다른 책입니다. 곽재식과 힘의 용사들이라는 예. 제목의 책이죠.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라고 그쵸.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힘은 구분해보면 4가지밖에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뭐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와, 예. 이 정도는 술술 나오는. 우주엔 네 가지 힘이 있다. 아. 이게 제 유행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우주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야, 근데 진짜 무슨 힘 네 가지인가? 힘의 용사들. 뭔가 이 네 가지 힘에 관련해서 뭔가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그렇지. 근데 왜 곽재식가 힘의 용사들이냐? 용사는 뭐냐? 그냥 교과서처럼 무슨 힘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줄줄줄 풀이한 게 아니라 이 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그 과학자들의 인생, 역사적인 삶의 이야기, 인생살이 희로애락 이런 걸 담아서 예. 마치 그런 삶의 어떤 인생 극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빠라바바 빠라바 그런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무슨 음악인지 아시나요? 알죠. 그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애절한 사연을 따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저절로 네 가지 힘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야, 힘이 느껴집니다, 벌써. 기가 막힌 책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박재희 작가님은 항상 갓 나온 책이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만나뵐 때마다 1, 2주 사이에 갓 나온 책이 항상 있어요. 즉, 항상 책이 나온다. 박재식과 힘의 영상 너무 재밌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 책은 무조건 다 사라. 빚을 내서 사고 한 권 또 사라. 그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나눈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연결고리, 인공위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좋네요, 제목. 누가 네. 지었는지. 인공위성. 그동안 발사체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긴 했는데 위성에 관한 이야기는 좀 처음입니다. 또 황 박사님 전문 분야시고 그래서 인공위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항성을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행성 주변을 또 도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는 자연적으로 도는 위성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달 아닙니까? 달이죠.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 지구 주변을 인공적으로 돌도록 만든 걸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지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고 옆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상에서 찍는 것보다는 슝 올라가서 지구 위에서 찍으면 한꺼번에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도 찍고 싶고 기후도 찍고 싶고 토양은 어떻게 되는지 해양은 어떻게 변하는지가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 지구가 궁금하기 때문에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인공적인 위성이 지구 적외도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위성을 계속 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뭘 하려고 이렇게 쏘는 건가? 인공위성의 용도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도, 통신 용도, 통신 위성 이런 말 많이 위성 중계 이런 말 많이 쓰이고 있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전통적인 용도로도 사실 많이 쓰이는 게 원래 군사 목적으로 우주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요. 적진을 들여다보는 거, 적진을 촬영하는 기술. 요게 이제 또 인공위성의 아주 중요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었죠. 또 농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그럼요. 그래서 금년에 쌀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거 예측하기도 하고 유전지대에서 얼마나 유전을 채굴하는 작업이 기름 뽑는 작업이 얼마나 잘 되냐. 전 세계를 위성을 한번 쓱 돌면서 다 살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유가가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 맞춰가지고 투자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요즘 IT의 발전으로 위성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작아지고 싸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단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도 훨씬 많을 거고. 예. 어쨌거나 또 우주 개발하면은 국가적인 당위성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전문가분들 모였으니까 인공위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뭐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인공위성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위성은 그러니까 크게 목적으로 따지자면 순수 과학 목적의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목적의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이 있습니다. 국방 정찰 보안 위성들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리 위로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찰 위성을 우리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정찰 위성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력으로는 어마어마한 열세 차이가 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맨 처음에 초기 전투에서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망을 끊었는데 2, 3일 안에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정보를 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하고 소통하는 걸 끊을 수가 없게 되었고 본인들끼리도 모든 정보를 교류하게 됨으로써 이제 피난민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지 길을 다 서로 알게 되는 판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도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인터넷. 그것만 봐도 앞으로 우리의 생존이 우주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이걸 혹시 보시면 지금 황 박사님께 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 박사님 이번에 도요셋 이후로 이 끝나면 다음 아이템이 무엇이냐 또 고민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또 정년까지 또 좀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잘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곽 작가님께서는 왜 해야 되는가? 요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와도 상관이 있죠. 과거의 정부 주도의 어떤 국가의 어떤 존엄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우주 개발이 많이 되고 있었다면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상업적인 이용, 우주 개발을 하는 게 돈이 된다. 비즈니스. 인공위성을 띄워서 돈 벌기 좋다. 이런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도 이런 걸 해가지고 황 박사님, 곽재식 씨, 뭐 좀 드릴 테니까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존재 이유야, 우리의 존재 이유. 뉴스페이스가. 뉴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좀 상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는. 과거에는 뭐 이런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돈이다. 강의성이 비즈니스에 있다. 그게 있었다면 그거 그대로 살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는 이걸로 돈 버는 산업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산업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일단 2020년 1월 말 기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 8,261개. 지금 더 늘었겠죠? 왜냐면 저기에 이번에 올라간 도요셋도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2022년. 그렇죠. 2022년 1월 말 기준. 최소한 저기 3개는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 또 2020년, 2021년 요 사이에 발사한 것만 3,090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 발사한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또 최초 타이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곽 작가님은 약간 인공위성 역사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중에 최초라면 역시 뭐 스푸트니크 아니겠습니까? 스푸트니크 쇼크. 인공위성이라는 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언제나 가능할까? 사람들이 좀 상상으로만 생각을 하던 그래 뭐 돈 좀 곧 투자해서 곧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소련에서 1957년에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올리는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1950년대 후반이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막 토론도 막 했습니다. 과연 소련의 위협이 이거 뭐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냐. 미국보다도 소련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지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충격이 상당히 있었던.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컸던 그런 사건이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런 수모 우리가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겨보려고 계속 돈을 퍼붓고 그러니까 소련도 앞서가는 입장에서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 더 멋진 걸 보여줄게. 그쪽에서 계속 돈과 인력을 퍼붓고 그렇게 하면서 60년대에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우주 경주의 시대, 우주 경쟁의 시대, 우주 전쟁, 스페이스 레이스의 시대가 맞습니다. 한때 벌어지는 바람에 또 과학 기술과 우주 기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죠. 미국의 최초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죠. 이게 또 베넬란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하전 입자를 막아주는 지구의 자기장 방어막 같은 건데 이거를 발견한 게 굉장히 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황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의 베넬런대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코리안 벤앨런이군요. 그렇죠. 황앨런. 아하.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푸트니크 1호가 별다른 기능이 없었던 것에 반해서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의 물리학자 바넬런이 과학 탑재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거 밀러 카운터라고 하는 입자 검출기를
탑재하죠. 그럼 뭐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갈 때 따라따라따라 그거죠. 원리는 네. 비슷한데 데이터가 나오는. 네네. 실리콘 센서를 사용해서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세는 카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 똑같은 원리의 입자 검출기는 제가 만들었던 과학기술 위성 1호에도 올라갔고요. 제가 만든 도요스에서도 똑같은 검출기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바늘랜드가 실제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던 것은 과학적 사실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실제로 관측은 더 강한 방사선이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관측을 해냈고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설계할 때 바넬랜드를 몇 해 지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군요. 그럼요. 사람한테도 되게 해로울 정도고. 당연하죠. 그 방사선대를 몇 회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의 부품이나 탑재체에 레디에이션 쉴딩, 방사선 그쵸. 차폐를 몇 미리를 하고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달려 있고 그 쉴딩 자체가 무게에 직결되는 문제고 우주에 보낼 때는 무게가 곧 돈이기 때문에 효율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딱 맞춰야죠. 어떤 물질로 어느 만큼 두께를 가지고 방사선을 막아야 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베넬란드가 약간 지구인들이 우주로 못 나오기 위해서 약간 이 염소 기르는 목장에 전기 울타리 쳐놓은 것 같은.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이런 느낌 따지기에는 나는 만약에 베넬란드가 없었으면은 어. 농장이 이미 다 죽었어요. 아하. 얘네가 우리 지켜주는 거니까. 외부에서 예. 영향이 더 깊이 파고든다는 거니까. 코스믹이한테 다 그냥. 늑대들이 또 염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전기 울타리죠. 어떻게 보면. 예, 못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 이후로는 최초의 수식어를 단 인공위성들이 계속 탄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22번째로 국적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별리로 대충 한 좀 큰 쓰레기통 정도 되는 그 쓰레기통에 비교해서 좀 이상한데 이게 그래서 약간 쓰레기통 느낌 좀 납니다. 좀 나는 느낌이 약간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리별 1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공위성인 과학기술 위성 1호. PCB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만든 회로 안에는 이제 디자인 바이 정함황이라고 골드로 새겨 넣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공위성이 100분에 한 번씩 제 머리 위로 돌고 있는 중이죠. 골드는 어떻게 레이저로 새깁니까? 손으로 수기로. 아, 여기서 조금 깨네요. 멋있을 것 같아. 저것도 회수해가지고 만약에 들고 오면 우리 엄마 글씨 진짜 많네. 근데 이런 게 재밌고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좋습니다.